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입정책의 변화와 고교 선택이란 주제로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면목고등학교 교장 송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자녀 진로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크시죠? 오늘 강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드리고자 첫 번째 꼭지로 진로 관련 일반적인 고민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 전에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로는 고등학교 선택 전에 알아야 될 정보란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해 2022학년도 고입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전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혹은 중학생들한테 설문을 해본 결과 대표적으로 큰 고민이 있고 좀 디테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그 진로와 관련한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선생님 혹은 엄마 혹은 아빠,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심지어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까지 다 얘기들을 하는데 엄마 아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예, 이게 대표적인 현재 중학생들의 대부분 학생들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그런 학생들에 대한 고민에 대응을 한 자세가 상당히 약간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해먹고 살래?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하니? 예, 상당히 강한 어조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답답한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덜 성숙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이때는 한번 이렇게 학생들한테 혹은 자녀분들한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이 학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후자가 아니라 전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들은 진로 단계상 진로 탐색 기간이거든요. 그런 탐색이란 무엇이냐? 예,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루트로 참여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엇을 할지 혹은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못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학생들을 혹은 자녀분들을 대답을 유도를 해보십시오. 얘야 혹은 아들아, 딸아, 내 친구들은 너 장점이 뭐라고 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선생님은 너의 어떤 면을 칭찬해 주시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아무래도 너 뭐 해먹기 살래 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엄마 혹은 아빠, 선생님은 너는 성격은 참 활달하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고 부침성도 있는데 공부만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럼 이제 보통의 부모님들은 거봐 공부잖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 사실은 그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학생은 지식은 좀 조금 폭이 좁을지라도 굉장히 넓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넌 굉장히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아이구나. 많은 아이들이 널 좋아하는구나. 공부 좀 부족하면 어때? 자, 앞으로 그러면 네 성격의 장점을 살려서 네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 진로를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아주 부드러운 접근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아니면 직업교육을 미리부터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중에서 제일 큰 고민은요,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성적이 상위권 학생은 선생님 혹은 엄마 아빠 제 성적이 그래도 최상위권인데 특목고 가야 돼요? 자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요즘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일반고 가서 내신을 관리를 좀 잘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얘야 혹은 아들아, 딸아, 엄마가 보니까 너는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시험 때도 보니까 몰아치기로 공부를 하던데 고등학교에 가서 네가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과연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차라리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고에 가서 좀 더 네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 잘해서 수시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럼 넌 항상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해도 시험 때만 되면 그 이전에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엄마 아빠 TV 꺼주세요 하고 네가 공부하는 성격이잖아.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특목고 가도 혹은 자사고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장이지만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만한 그런 능력이나 혹은 우리 소위 맷집이라고 그러죠. 공부 맷집 있는 학생들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가서 잘하는 학생들과 한번 경쟁을 해보고 그 사이에서 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면 더 훌륭한 인재로 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일반고에 와서 좀 더 높은 위치에 내신 관리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판단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혹은 중상위권 학생들이죠. 내신 성적에 불리해도 우리 지역에 혹은 인근에 진학지도를 참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소위 선호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있습니다. 비선호학교라고 하죠. 어디를 가야 되나요? 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분명히 일반고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선호학교가 있고 비선호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호학교는 중학교 때 공부를 꽤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지요. 비선호학교는 아마 두 갈래를 칠 겁니다. 공부를 뭐 잘하는 학생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흥미가 없는 학생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경쟁력 있게 공부할 만한 아이냐, 우리 아이가. 아니면 설렁설렁 공부하고 대충 학교를 다니는 아이냐 판단하셔서 전자인지 후자인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선생님 마이스터고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특성화고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상당히 높은 성적을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직무적합성과 관련해서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실습화하고 여러 가지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곳이 마이스터고입니다. 또 남학생들은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높은 연봉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례, 병역 특례를 받아서 3년간 기업체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생활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또 유리한 점은 있죠.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 기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혹은 기숙생활에 조금 약한 학생들은
우리 인근의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진학할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상담 선생님께 문의를 하면, 혹은 직접 그 고등학교에 문의를 하면, 마이스터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입학 성적을 다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속 터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돼? 선생님 고등학교 안 갈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그 심리적인 저변에 가면은요, 정말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번 좌절을 겪었을 겁니다. 좌절을 겪으면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돼 하는 이런 항의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래, 아들 혹은 딸, 너 정고등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서 네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정말 쭉 최상위권까지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안 받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아이들한테 툭 숙제를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데 엄마 아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학생들을 대응을 하시면은요, 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아이들은 더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그럴 때는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너 참 고민이 많았구나. 안 가도 돼. 그런데 정말 중학교만 졸업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엄마도 그게 걱정이야. 조금 시간을 갖고 우리 고민을 더 해보자.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도 내 편이야. 이렇게 학생들을 안심시켜주면 학생들이 아마도 마음의 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중학교에 혹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문을 한번 해본 결과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입 설명회를 할 때 뭐가 도대체 궁금하세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메일로 온 답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잘 안 보이겠지만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대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해결을 해드리고요. 고입과 관련해서는 뒤편에 올해 고입전형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상위권 대학 진학의 특목고 선택이 유리할까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할까요는 없습니다. 불리할까도 없습니다. 참 이상한 말 같이 들리겠지만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신 관리를 하고 비교과 기록을 좋은 기록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수능 준비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목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통 서울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특목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물론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만큼 일반 교육에서 적죠. 인원수가. 자, 그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진학하려면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외국어고 가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열 쪽으로 어디 뭐를 진학을 하겠다? 그럼 과학고 가는 것이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해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한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은 국제고에 또 진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목고라는 곳이 어떤 고등학교인가요? 그래도 거의 전교권에서 노는 아이들이 오는 데입니다. 물론 우리 아들, 딸도 전교 1, 2등을 해요. 자, 그럼 그 학생들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한 반에 25명이라면 외고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거든요. 과별로.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지만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25명 중에 25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과감하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라설 수 있을까? 그런 강단이 있을까?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학계열 입시 준비를 위해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먼저 특목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나 국제고는 아예 수학,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에 가서 의학계열을 간다? 이거는 상당히 좀 좁은 의미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국제계열로 가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좁혀져 있다. 그러나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의대에 진학을 했겠죠. 그러나 과학고의 목적은 과학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지 의학 계열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2, 3년 전부터 과학고에서 의대에 진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원서 낼 수 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없었지만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안 써준다든지 아니면 올해부터도 역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뭐 3년치 등록금이라든지 국가가 지원한 그런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일반고나 자사고의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고의 과학중점 학급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고의 과학중점 학급은요, 과학고보다는 못하지만 자사고의 자연이공계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을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 수시에서 거의 전체 내신 등급이 1.123 등급 이내에 들어야 거의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실제 합격 사례도 잡히거든요. 2등급 정도를 가지고 잡히는 경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사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실제 자사고에 가서 1등급 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반고가 조금은 좀 낮겠죠? 그 등급을 유지하기에는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하시고요. 이 일반고에서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일부를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만 구해지면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 상황에 따른 고교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시 모집은 수능 100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수능을 80을 보든 90을 보든 실제 내신이 작동하는 것은 그 편차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수능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수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저는 좀 정돈된 그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약간 여러 가지 좀 그 혼란스러운 고등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선호 학교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선호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또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잘 배워두면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정시에 잘 적응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수도권 대학의 정시 확대로 외고 입시에 불리한가요? 말씀드렸죠.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외국어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국영수가 어느 정도 탄탄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탐구 과목도 탄탄하고요. 그럼 탐구도 사실 과탐보다는 사탐 쪽이겠죠. 그러니까 암기 능력도 우수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에 대입 준비 관련해서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빡세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이 2,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이수 단위수가 커요.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 수가 많다는 것이고요. 대학에서 성적을 카운팅할 때는 이렇게 이수 단위수 곱하기 내신 성적 해서 평균 등급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신 등급, 즉 등급을 가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부터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국영수만 한다는데요. 아닙니다. 실제 2015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요. 2, 3학년 때 사회나 과학 과목을 다양하게 다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대학도 요즘은 국영수에다가 탐구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공부했으며 그 수준이 어떠한가를 판단을 해서 수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탐구 과목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과 계열이든 문과 계열이든 진로 계열이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배워서 내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문이과가 완전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내신을 산출해내는 거죠. 그게 어떤 과목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 과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수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통합과학이란 어떤 과목이냐? 중학교 때 배운 물화생지 4개 영역을 좀 더 심화해서 다듬어 놓은 과목이죠. 통합사회는 무엇이냐? 중학교 때 배운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이런 과목들을 또 심화해서 디자인해 놓은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학교 때 좀 소홀히 한 과목이 있다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 과목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그 과목에서 해당 과목에서 좋은 등급과 좋은 성취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입 정책의 변화 및 변화에 맞춰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뭐가 있을까요? 교과로는요. 당연히 기초교과인 국영수 준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계열을 이공계로 잡았다면 과학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진로계열을 인문사회계로 잡았다면 사회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놔야 되겠죠. 물론 서울대학이라든지 교대라든지 몇몇 개 대학에서는 전체 과목을 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과, 학습, 능력을 높여야 되겠다. 두 번째,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중학교보다는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로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입시를 치러보니까 국영수 중에서 어떤 과목이 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등급이 주어지는데 국영수 중에서 영어는요.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입니다. 80점 이상만 맞으면 2등급인데요. 제일 억울한 아이가 89점, 즉 9점 나오는 애들이죠. 89, 79에서 A 받을 거, B 받고, B 받을 거, 예를 들어 1등급 받을 거, 2등급 받고, 2등급 받을 거, 3등급 받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영어만 좀 탄탄히 학생들이 중학교 때 준비해서 올라가면 사실은 고등학교 영어도 중학교 영어와 별반 그렇게 큰 수준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계속 준비를 하면 1등급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78점, 80점에도 1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좀 잘 준비해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탐구를 공부하는데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정시 모집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장단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즉 수능으로 겨루는 정시 모집에서 졸업생들과 겨뤘을 때 정말 졸업생들을 제끼고 정시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예,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일부 학생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저는 100% 수시에 전체 대입에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단점보다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내신을 따고 그 다음에 활동도 열심히 해서 좋은 기록을 갖춰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선택 전에 알아야 될 정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입 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교에서 어떤 자료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심각한데요. 점차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초등학생들 수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 횟수가 3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약 29만 명 정도가 태어났죠.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님들께서도 70만 명, 80만 명 정도가 태어났을 겁니다. 학령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두 해만 해도 약 1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 가기 쉬워진 거 아니야? 쉬워졌죠. 미달한 대학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원하건 혹은 어머님들이 원하는 중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똑같습니다. 왜? 그만큼 서울 수도권을 겨냥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수능을 치르겠다는 학생과 또 경기권에서 수능을 치르겠다는 학생이 전체 수능을 치르겠다는 학생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한은 서울 수도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즘은 또 학생들이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이수를 하고 오다 보니까 그 진로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을 선택할 때도 학생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간호대학 가겠습니다. 간호대학도 굉장히 높거든요. 전문대 간호학과도 내신 3등급 이내가 돼야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뚜렷이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혹은 취업과 관련해서 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꼭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의 랭킹보다는요, 과의 랭킹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없는 과들이 많습니다. 한국의대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과들을 선택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한다면 굳이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는 최고의 과 랭킹, 최고의 과를 보유한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입 전형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시가 40% 늘어나는 데가 이제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금까지는 올해 입시만 봐도 수시가 78%고 정시가 22%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입시를 치를 때는요, 정시가 4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최소한 수능 최저 기준 정도만 맞추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활동한 기록만 있으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학교 내신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EBS 방송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보통의 일반고가 수능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뭐 대학의 랭킹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이시, 권동홍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요. 서울대부터 숙대까지 한 15개 대학에 정시에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나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재학생들은 34, 5%밖에 안 됩니다. 모두가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64, 5%를 차지하고요. 대학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이 그렇습니다. 재학생들은 34, 5%밖에 안 되죠. 그럼 재학생들이 적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수능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과거 60만 명 그룹일 때는 재수생이 13만 정도였죠. 재학생이 47만 정도였었고요. 그 47만이 35%, 13만이 65%를 차지하는 게 정시입니다. 그래서 역시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수능으로 졸업생들을 상대하기는 좀 버겁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가 올해부터 한 37개 대학에서 1,700명 정도를 학부 모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약학 전문 대학원 그래서 대학 2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약학대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대, 한의대, 치대에다가 약대까지 내려오니까 아마도 역으로 생각을 하면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공대나 혹은 자연대 쪽, 즉 계열이 이과 계열인 그런 학과에서는 약간은 좀 틈새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 변수는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형 자료의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요게 이제 현재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겪어야 될 전형 자료의 변화입니다. 우선 학생부에서 상당히 많은 그 영역에서 과목당 500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기록 자체가.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이 수상 경력은 대입에 비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경시대회 뭐 할까? 이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죠. 경시대회 안 합니다. 저희 학교도 경시대회 안 합니다. 그럼 다 하나요? 아니에요. 2, 3학년은 하죠. 왜 그러냐면 현재 2, 3학년은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은 2학년, 3학년이 예를 들어서 수학과 경시대회를 할 때 1학년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과학 포럼이라든지 수학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학생들이 어떤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특기 상란에 적어주기도 하죠. 결국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수시 전형의 기하에 쓰일 테니까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능 체계는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이 이과, 수학, 문과, 상 나누어서 가형, 나형으로 분리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탐구도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나눠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중학생들 역시 포함입니다.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학은 그냥 수학으로 봅니다. 문이과 학생들이 함께 경쟁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필수로 시험을 보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2+1 체계거든요. 자, 그런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아니면 예체능 계열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공계, 즉 이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을 하겠죠. 진로 계열이.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번 3월에 처음으로 선택 과목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를요. 모의평가를 보니까 확률과 통계 100점, 미적분 100점, 기하 100점을 맞고 완투 100점 맞은 아이들, 즉 총점에서 100점을 맞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미적분과 확통은 7점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는 수학 1과 수학 2를 잘 보고 미적분이 어렵게 나와서 확통이 쉽게 나오면 이제 표준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시험을 문이과 안 가려고 함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낼까요? 100%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두각을 나타내겠죠. 한 30명을 표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급 학생 30명을 표집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단 2명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미적분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정시까지 갔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때 인문사회 계열 중에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에 응시를 하면 상당히 수학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탐구입니다. 사탐과 탐이 없어지고요. 사회과학 19개 중에서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회 과목을 2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죠. 대부분 진로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체능 쪽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을 2개 선택한 아이들은 대부분 진로 계열이 이공계열이나 자연계 쪽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학생들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많은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겠죠? 상위권 대학에서 혹은 의치한 약학 계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학 계열 쪽으로 과를 가진 대학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우리 대학에 혹은 우리 학과에 지원하려면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된다.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도 즉 탐구에서도 사회 2개를 선택하고 우리 학교는 시험을 못 친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2개 꼭 선택해라. 이런 옵션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2, 3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학생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의, 그 다음에 한, 그 다음에 약학, 그 다음에 일부 수학교육과 수의학과, 치의학과 이런 데에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과도 지정을 안 했어요.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공대나 자연대 쪽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겠죠. 확통은 안 되고 미적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옵션을 걸어놨고요. 그걸 지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수능 지정 과목. 그 다음에 과학 탐구도 꼭 2개 선택해야 돼. 사회 탐구 안 돼.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거의 비슷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한 57개 대학 정도가 있고요. 아마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인데요. 고입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건가를 고민할 때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틀어잡았는데 과학을 최소한도 3과목 이상 듣고 싶은데 저 학교에 가면 2과목밖에 못 들어. 이렇게 설계하는 고등학교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원서를 잘 쓰시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1단위란 무엇이냐? 1단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 시간표를 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표에 일주일에 34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교과가 30시간이고요. 비교과가 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34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을 살짝 단위로 비틀어 보면 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34시간이라 34단위를 이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단위라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는 과목을 1단위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국어가 4시간 들어있어요. 그러면 국어는 이번 학기에 몇 단위짜리일까요? 예, 4단위짜리입니다. 체육이 2시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체육은 몇 단일까요? 2단위 이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국어가 몇 시간, 그 다음에 몇 단위, 그 다음에 수학이 몇 단위, 영어가 몇 단위 하는 것들은 방금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교육과정 편성표라고 하는데요. 각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알림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34시간 공부한다. 이 시간을 단위로 바꾸면 34단을 이수한다. 근데 교과가 30단이고 비교과가 4단이다. 비교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인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을 일주일에 대부분 1시간씩 해서 4시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총 6개 학기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 34단위 이수하니까 3년 동안은 34 곱하기 6 해서 204단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그럼 교과는 몇 단위 할까요? 3년 동안. 예, 한 학기에 30단위 하니까 거기다 6을 곱하니까 180단위 공부하죠. 요 180단위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교과 180단위는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이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다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판단을 하시고 보시고 판단하고 해서 아이와 함께 아우 너는 이거 못하는데 이 학교는 이걸 너무 많이 가르치네. 그럼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위해서 공부할 과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교과와 비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나눕니다. 창의적 체험은 이렇게 4개 활동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과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하겠습니다. 이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지거든요. 이 보통 교과는 일반고와 자사고, 자공고에서 보통 교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는 이렇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리고 2, 3학년 때 공부하는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고요. 이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목에서 선택은 누가 할까요? 우리 아이요, 학생이요? 아닙니다. 학교와 학생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선택하는 것을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하게 펼쳐놓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을 학생들이 자기 진로 계열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그런데 수능 과목은 어디에 박혀 있나요? 선택 과목에 박혀 있습니다. 많은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있고요. 일부 과학의 2 과목, 그리고 수학에서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도대체 어떤 것을 배우나요? 예,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이 보통 교과에다가 이들만의 전문 교과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특목고는 전문 교과 1,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전문 교과 2, 이렇게 전문화된 교육을 배웁니다. 그럼 선생님, 일반고나 혹은 자사고에서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를 안 배우면 혹시 수시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불이익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일반고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고 보고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혹은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를 이렇게 진로 선택에다가 일부 몇 과목을 학생들한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지만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공부하는 과목도 학생이 요청하고 가르칠 선생님만 계시면 학교에서는 개설해 줄 수 있다. 예, 실제로 저희 학교는요. 과학고에서 배우는 심화수학원, 외국어에서 배우는 심화영어, 그리고 심화영어원, 그리고 국제고에서 배우는 국제법, 국제경제 이런 과목들도 개설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AI 선도 학교거든요. 그래서 1, 2, 3학년 때 이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AI 관련 교과목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정보 처리 관련 이런 과목들도 개설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개설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그다음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펴보느냐? 뒤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이제 아셨죠? 보통 교과에서 공통과목이에요. 국수, 영, 한국사, 통합사. 여기 보시면 괄호 열고 8단위 해놨잖아요. 1년 동안에 8단위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엔 4단위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국어를 시간표에 보면 몇 시간 들어있을까요? 학기당 시간표 일자니까 이 아이는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한국사 3시간, 통합사회 4시간, 통합과학 4시간, 과학통신학 1시간, 체육이 한두 시간 들어있을 거고 예술 과목 한두 시간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총 합해보니까 교과가 30시간, 즉 30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교과는 4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통 교과는 말씀드렸습니다. 공통 과목은.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이런 과목들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런 과목들인데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과학 과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과학 과목을 살펴보시면 문화생지 1 과목이 일반 선택, 문화생지 2 과목에다가 일부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아,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보다 약간 심화된 과목을 의미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배워야 될까요? 보통은 일반 선택 과목을 공부하고 연계성 있게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적으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은 2학년 때 문화생지 1 과목을 3과목 정도 듣고요. 혹은 4과목 듣는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2 과목을 서너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그런 축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과학고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학고에서는 심화사학원토, 고급사학원토, 뭐 고급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실험 이런 과목들이 다 과학고 과목이에요. 근데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킬 수가 사실은 없죠. 예. 그러나 이렇게 심화사학 완정도는 학생들이 원하면 3학년 때 이렇게 불러다가 학생들한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 좀 능력 있는 아이들은 또 선택을 해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고에도 경쟁력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과학 중점학급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은 심화 고급 수학까지 공부하고요. 과학 실험 과목도 한두 개 선택해서 2과목 이상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최고에서 배우는 체육계열 과목, 이건 예고에서 배우는 예술계열 과목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과목들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외국어 계열은 이렇게 외국어 관련 전공을 72단위 중에서 60%니까 44단위 정도를 공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전공어가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28단위 더해서 72단위를 공부한다. 아까 제가 3년 동안 총 180단위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고등학교는. 그 중에 72단위를 전문교과를 공부하는 곳이 외국어인데 그것도 외국어만 72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절반, 국제 관련 교과목 이렇게 국제경제, 국제법, AP 미식경제, AP 거시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관련 외국어와 관련 없는 국제 관련 교과목을 72단위의 절반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6단위에서 40단위 갖게를 하고요. 나머지를 영어 관련 교과목을 공부한다든지 일부 약간 높은 수준의 수학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곳이 국제고등학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일반고도, 보통의 일반고도 혹은 자사고도 특목고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학생들이 원하면 가르칠 교사만 있으면 공부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경영학과 갈 아이들이 2학년 때 경제를 공부하고 3학년 때 국제고에서 배우는 국제경제를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계해 놓은 고등학교도 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고민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가르칠 자신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개설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나는 정의과 갈래, 아니면 법을 전공할래, 로스쿨 갈래 하는 학생들이 정치와 법을 보통의 일반고에서 배우고 2학년 때, 그 다음에 국제정치나 국제법을 3학년 때 이렇게 불러다가 학생들한테 제시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해서는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진로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체능 쪽 학생들은요, 이렇게 수학 1, 수학 2는 의무로 배울 거예요. 이것은 수능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체능 쪽은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99% 이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경영경제로 갈 아이들이 경제수학 정도를 선택을 할 거고요. 혹시나 서울대 이상의 그 서울대나 아니면 적어도 한 상위권 대학의 경영경제로 갈 학생들은요, 이 미적분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과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미적분은 못 배웠거든요. 왜냐면 이과 애들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경영경제는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학생들 중에서도 경영경제를 가는 학생들이 완투를 의무적으로 배우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미적분까지 선택해서 공부한다면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이과에서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하를 선택해서 기하 속에 있는 평면 벡터라는 벡터를 공부해야 거기다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수학 교과목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과목 중에서 무슨 탐구, 연구 이런 그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재가 없는 과목이고요.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생한테 과제를 내줘서 토론 수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비교과 기록에 특기사항 내에 기록을 해주는 그런 과목들이다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고등학교가 다 이런 과목들을 하냐? 아닙니다. 이런 과목들을 특이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대학, 고등학교도 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나 혹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퍼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학교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들어가서 다행히 내신 성적을 잘 봐서 쭉 3학년까지 치고 가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중간에 1학년 1학기는 잘했는데 2학기를 망치거나 2학년 1학기를 잘했는데 2학기를 망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시 전형에 부담을 느낄 때 많은 아이들이 논술을 보고 대학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때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술을 보는 대학이 현재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2개 대학 정도가 늘었어요. 오히려 정부가 반대를 해도 늘고 11,000명 가까이를 뽑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특히 수련 논술에서 어떤 대학은 기하 포함, 어떤 대학은 기하를 제외, 어떤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 제외, 어떤 대학은 완토 미적 확통까지 기하를 빼고, 어떤 대학은 미적 기하 안 배워도 되고,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만약에 난 연대를 갈 거야 혹은 여예대를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은 여기 보시면 미적 기하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는 설계를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해놓은 그 고등학교가 꽤 있어요.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연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를 못 내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조심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최근의 자료인데 올해 3월부터 처음으로 통합형 수능이 시작이 됐어요. 즉 문과, 이과로 나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수학 1, 2와 그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수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과 성향이 짙은 학생들이 내신이 좋아도 수능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올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학만 먼저 보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3월 목표는 60%가 넘었죠.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약 한
40% 가까이 되죠. 자, 그런데 평균을 한번 보세요. 평균을 보니까 평균이 말이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50.58인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30.54. 20점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이과 학생들을 가려지 않고 토탈 함께 모아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니까, 즉 모의고사를 치르니까 당연히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애들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편차가 났을까? 만점을 맞은 애를 기준으로 하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보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가 똑같은 만점을 맞아도 7점이 낮아요. 즉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가 7점이 높아요. 그러면 정시에서도 표준 점수를 채택을 한 대학에 원서를 내면 미적분 선택한 아이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최저 등급도 미적분 계열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받칠 수가 있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근데 국어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과 화법과 작문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이 73%가 넘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공부한 아이들이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점수는 높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조금 한 번 더 다시 반복하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입학해서 3년간 공부하는 교육과정의 총량이 180단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과거, 외고, 국제고는요. 전문교과원을 공부하는데요. 요 중에 전문교과원을 72단 이상 공부하고 그렇다면 180단에서 역산을 하면 보통교과를 108단이 한다. 그럼 왜 이 친구들은 보통교과를 공부할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교과 속에 선택 과목 속에 수능 과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수능 쳐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곳이 외고, 국제고, 과학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문교과 72단위 중에서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를 한다. 한 44단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이 아닌 외국어. 예를 들어서 영어과 같은 경우는 제2국어, 제2국어과 같은 경우는 영어를 28단위 정도 해서 70단위를 맞춥니다. 과학고는 전문교과 72단위 이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보통교과에서도 수학과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보면 180단위 중에서 거의 110단위 가까이를 수학과학만 하는 곳이 과학고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보통 교과를 65단위, 66단위밖에 안 합니다. 그 이상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한 70단위에서 74단위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106단위, 108단위를 이제 그 특성화고라든지 혹은 마이스터고에 맞는 지역 관련 교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 학교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특히 일반고의 과학중점학급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배우는 이수 단위의 45% 가까이를 수학과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중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물화생지 4과목을 1, 2를 다 들어요. 그 다음에 과학고사 배우는 실험 과목도 높은 수준의 실험 과목도 2과목 이상을 듣게 돼 있어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 때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창체 활동을 50시간을 합니다. 그 중에는 스템이라는 그런 그 영역도 있고요. 또 나머지 그 체험 활동도 있고 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학과학 관련 기록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디테일하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사례인데요. 이렇게 학교 지정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학교 지정이다. 대부분 이렇게 문학, 독서, 수완, 수토, 영어와 탐구사 이건 전부 다 수능 공통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목들은 전체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지정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쭉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을 2학년 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중에서 5개 선택해 혹은 이 중에서 6개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을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이공계열 쪽으로 진로를 들어잡으면 당연히 뭐 5, 6개 중에서 물화생 중에서 3개를 듣고 그 다음에 언어 매체는 수능 과목에 들을 수 있고 확률과 통계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사회 과목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언어 매체 확률 통해 선택하고 뭐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에 의미가 있어 그런 거 하나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교양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2학년 때부터이다. 그럼 언제부터 할까? 1학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과학을 많이 들면 당연히 3학년 때 과학의 2 과목과 연계해서 듣겠죠. 그리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서 들을 학생들도 꽤 있을 거고요.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공부했으니까 화작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은 한 과목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들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이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과학축적학급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한번 볼까요? 과학축적학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 1, 2, 미적, 확통을 다 들어요. 학교 지정으로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시면 문화생지 완도 다 학교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2 과목도 다 학교 지정을 해놓고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문화생지 실험, 이건 과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인데 적어도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에서 2 과목은 다 아이들이 선택해서 공부하게 해놨죠. 이게 과중이다. 그래서 과중에서만 정말 한 1, 2, 3등급 안에 들고 보통 교과에서 거의 1등을 찍어버리면 충분히 원하는 훌륭한 대학, 의대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통 교과들이에요. 일반고에서 배우는. 그런데 일반고하고 그닥 크게 다른 게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급사학 완투, 심화영어 완투, 과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외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한 2억에 따다 붙였죠. 이게 자사고의 교육과정 모델이에요. 자사고의 교육과정 모델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과학고는 이건 우리 보통 교과. 그러니까 과학고는 과학고 학생들만 배우는 교과목만 배운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봤자 72단 이상, 72, 74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보통 교과, 즉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다 공부해요. 이 친구들도 수능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민공통 기본교과 1학년 때 공통과목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학고는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는 대신에 이거 보시면 전문교과 한번 보십시오. 심화수학 완투, 고급수학 완투, 미적분학 AP, 고급물리학, 일반물리 AP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72단위 이상인데 이 과학고는 74단위를 하네요. 이게 과학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74단위와 실제로 여기서 22단위 그걸 합하면 벌써 96단위죠. 앞에서 또 몇 단위 합해버리면 약 한 109에서 110단위를 수학과만 하는 곳이 과학고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를 선택할 때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전교 1등이니까 당연히 중학교에서는 과학고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생명과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고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이수 단위수로 4개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면 좀 부족한 과목은 보완해서 가고 아예 떨어지면 정말 일반고에 과중 와서 공부하는 게 저는 올바른 진로 선택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어고는 말씀드렸듯이 제2국어가 전공어인 같은 경우는 72단위에 60%니까 약 한 44단위를 하고요. 나머지 영어를 28단위에서 72단위를 꾸미는 거죠. 근데 영어가 전공인 친구들은 영어를 44단위, 제2국어를 28단위에서 이렇게 70단위를 꾸며요. 나머지 108단위는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일반고에서 공부하는 교육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다 한번 보시면 보통의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에다가 뭐 국제고만의 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슨 전문 해놨잖아요.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화 시대의 한국어, AP 비시경제, AP 인문지리, AP 세계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관련 교과목을 72단위에 50% 이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선택권을 주죠. 다양한 외국어가 있고요. 또 다양한 국제 관련 교과목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30단위밖에 안 하잖아요. 일반고는 84단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나 자사고가 84단위를 국영수를 하는데 여기 30단위밖에 안 해요. 그럼 뭐를 더 많이 하느냐? 예, 관련된 직무적 합성, 즉 특성화된 교과목, 직업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든 마이스터고를 선택을 할 때는 대입을 목표로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혹여나 자녀분들이 특성화고에 진학을 한 후에 대학에 가겠다 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수학이나 영어나 그다음에 공대로 가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 핸디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학 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과목을 보충해서 대학에 가야 적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33단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과목들을 공부를 합니다. 이게 합덕 철강고인데요. 철강고등학교는 이렇게 거의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과목들을 공부를 해요. 대부분 현대제철이나 이런 제철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졸업하면 바로 연계해서 취업이 되고요. 병역 특례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마이스터고다. 단지 합숙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한번 더 살펴봐 드리면 이렇게 전자, 기계, 원자력, 철강,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식품, 뭐 도시, 그 다음에 자동차, 해양, 나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이 이쪽 계열로 진로를 원하면 마이스터고 한번 찾아보시고 자녀분들의 진로에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을 좀 하시고요. 일단 그런데 굉장히 높아요. 그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꼭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아까 보여드린 그런 교육과정은 어디서 볼 수 있나? 이걸 교육과정 편성표라 하거든요. 자, 우선 먼저 이렇게 학교 알림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 학교 알림이를 치세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박스 안에 학교명 플러스 공시 항목 이런 게 뜰 것이고요. 거기를 클릭해서 이제 학교명과 그 다음에 보시고 싶은 과목을 검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면목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면목고 한 칸 띄고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게 떠요. 빨갛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여기를 클릭해서 계승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화면 맨 아래에 공시 가이드라는 것 밑에 그 위에 바로 첨부 파일이 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된 첨부 파일이 되어 있고 여기를 눌러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싶은 그 고등학교에 뭐 작년에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과목을 선택할까? 예, 먼저 입학하자마자 진로 상담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해줄 수도 있고요. 진로 상담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적성 검사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 결과 우리 학생이 원하는 진로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너의 진로에 맞게 2, 3학년 때 이러이러한 과목을 설계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과목들을 2학년 때 선택하고 3학년 때 의계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네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을 거야. 단 공부하는데 이 과목은 좀 이렇게 공부하고 저 과목은 저렇게 해야지. 그게 학습 설계. 과목 설계하고 학습 설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선생님이 지켜봤더니 너 1학년 때 성적이 네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3학년 올라가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학업관리 상담까지 하는 것이 이게 고등학교 입학 후에 과목 선택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인데 과학은 완과목, 진로 선택은 투과목이라고 그랬죠. 과학에서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물화생지 투과목을 부담스러워해요. 어렵다고. 그리고 등급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화생지 투과목, 과학의 투과목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교 생활할 때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놓고 투과목을 공부해라. 그래야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전공을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이렇게 등급이 나오지만 9등급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로만 평가되고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 퍼센테이지만 주어진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제 부담 없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들 수가 있죠. A는 8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B는 60점 이상이고요. C는 그 이하가 되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기록은 맨 밑에 보시면은 생명과학 2를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36.5고 얘가 원점수 83점을 받아서 80점 이상이니까 A를 받고 A가 33.2%가 나오고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고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전후기로 나누는데 이제 과거에 전기에 있던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후기로 내려온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함께 경쟁을 해나가는 형태입니다. 전기고등학교는 영재학교, 과학고, 예고, 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정도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전기고등학교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영재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이 그럼 과학고 못 보냐?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전국에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영재학교 중복 지원을 허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허락을 안 했죠. 그리고 5월 달에 이미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보다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보고 떨어진 애들은 특성화고 원서를 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원서 쓰기 직전까지 서울에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중지원 금지나 그 다음에 예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앞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참고로 전기고등학교 합격했는데 후기 원서를 내면 그건 이중지원이죠. 근데 전기고등학교 합격하고 또 추가 모집이 있거든. 그때 또 다른 데 원서를 다 그것도 이거는 이중지원에 걸립니다.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기고등학교에 떨어지고 전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은 응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고등학교 원서를 내지 않았다는 학생이 전기고 추가 모집 원서를 낼 수 있어요. 예, 요 정도 아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 두 대목은 제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석자 백분율, 고입 석차 백분율이 이렇게 내신 240점, 비교과 60점에서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300점 만점의 학생들이 이제 높은 석차 백분율을 갖는 거죠. 석차 백분율에서 상위 몇 프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일정만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과학고가 9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터고가 10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발표가 난 이후에 11월 달에 특성화고의 특발전형이 먼저 시작되고 일반전형이 나중에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특성화고도 마이스터고 떨어지고 특성화고 원서 낼 수 있고요. 특성화고도 특별전형 떨어지면 일반고 원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축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가 7일날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전기고등학교니까 후기고등학교는 언제부터 원서를 쓸까요? 네, 추가 모집이 합격자 발표가 되는 12월 7일 지난 그 다음날 12월 8일부터 교육감 선발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외고국제고 자사고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대부분 수학과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고 학교장이 직인 찍어서 과학고에 원서를 내면 과학고는 그 학생들을 해당 학교로 불러서 소집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학 성적과 그 다음에 서류를 다 살펴보고 면담 기록을 살펴보고 이제 1.5배수 정도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관련 창의 융합 문제, 큰 문제는 4문제, 작은 문제로 이제 대문항 하나에 소문항 2-3개, 서너 개 정도니까 한 10개, 12개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시키고 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선발해내는 겁니다.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이제 내신 성적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적합성이 아니면 적성고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적성고사의 성적이 합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마이스터고를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고 싶은 학교에다 한번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특성화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아니면 직접 그 학교에 전화를 걸면 현재 학생들의 성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특성화고등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다 골라 주실 겁니다. 예술고나 체육고는 이제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역시 예고 쪽으로 갈 학생들은 그 해당 고등학교의 전형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기고등학교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후기고등학교를 갔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 다음에 과학 중점, 이 중점 학급을 먼저 우선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원서에 맞춰서 학생들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갔죠. 참고로 369 한강고는 이제 7월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데요. 369는 삼육대학 안에 있는 종교관련 고등학교고요. 한강고등학교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특수지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 학교가 있는데 참고로 꼭 말씀드릴 게 우리 아이가 좀 내신이 부족해서 한강고등학교 보내서 내신 잘 딸까? 자, 그런데 한강고에서 일반고 전학이 안 되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 국제고는 2, 3학년 영어 내신 성적을 16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무슨 얘기냐면 2, 3학년 내신 성적이니까 4개 학기죠. 4개 학기를 모두 A를 받았다 그러면 40 곱하기 4에서 16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5배에서 선발해서 이 친구들한테만 자기소개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 문항을 만들고 학생들 면접을 봐서 면접 점수 만점 40점으로 해서 총 2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합니다. 단 무단 결석이 있는 경우는 이제 1점씩 감점하거나 혹은 0.5점씩 감점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유형 사립고는요 상당히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1.5배수 이상이 되면은 무작위 추첨으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요. 그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받고 또 면접 과정 거쳐서 선발을 하고요. 대부분 1.5배수 미만일 때는요 경쟁률이 그 학생들 모조리 면접을 와서 뽑거나 아니면 바로 추첨으로 뽑거나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자사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면접까지 확실하게 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면접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일반고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반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걸 한번 보시죠.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는 단일 학교군입니다. 이걸 단일 학교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여기 보시면 이제 1단계 서울 전형 했잖아요. 원서를 쓸 때는 서울 전체에서 두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학교 선택해야 됩니다. 1지망, 2지망은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내가 북부에 산다. 즉 이건 교육청 관내입니다.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나 노원구에 산다 그러면 2단계를 이렇게 도봉구나 노원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일반 학교군이라는 거예요. 일반 학교군은 내가 살고 있는 교육청 관내를 일반 학교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관내에서 두 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여기 2단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1지망, 2지망 하면 되고요. 서울 전체에 있는 아무 학교나 1지망, 2지망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냐면 1단계에서 20%를 추첨해서 배정하고요. 2단계에서 40%를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단 중부교육청 관내, 즉 종로구, 용산구, 중구 이런 데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 배정을 해버려요. 나머지는 전부 다 1단계 20, 2단계 40을 추천 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배정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쓰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는 서울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쵸? 우리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거니까 A라는 고등학교를 쓰세요. 2단계에서 A를 써요. 1지망으로. 2지망은 다른 학교 쓰면 되죠.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학교를 썼다 하더라도 여기서 20, 여기서 4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60% 이상의 확률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 3단계는 이렇게 일지망 1단계에서 추첨이 안 되고 2단계에서 추첨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는 통합학교군, 그래서 교육청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쪽의 학교를 우선 배정을 하되, 만약에 그 거주지 쪽에 학생이 넘치면 인근 지역까지도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통합학교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다. 내가 노원구 산다 혹은 도봉구 산다 그러면 노원구 쪽에 학생이 넘치면 이 노원구와 인접한 이 중랑구 쪽으로도 학생이 배정된다는 게 그게 통합학교군이에요. 자, 도봉구 쪽에 학생이 넘쳐버리면 인접한 강북구까지도 학생이 배정될 수 있다. 이게 통합학교군이고, 요때 이러한 배정은 교육청에서 강제 배정을 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 학급은 어떻게 되느냐? 과중과 예체능 중점이 있는데요. 과중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북부교육청 관내 창동고등학교가 과학초점 학급이다. 그러면 먼저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중점 학급을 먼저 써요. 그러면 창동고등학교 쓰고요. 1지망 창동땡, 2지망 창동땡을 쓰면 중점 떨어지면 이렇게 1, 2지망에 걸려들, 창동고등학교 걸려들 확률이 높죠.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창동고등학교를 썼는데 나는 이 창동고등학교에 있는 관내에 사는 학생이야. 그러면 과학초점 학급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따로 이렇게 지원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중에 50%를 추천 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추첨해서 떨어진 아이들과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서 온 학생들을 또 섞어서 50% 추천 배정해요. 그러니까 과중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과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정 방법 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 지원 성향도 보고요. 통합 편의도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학교군 내로 해서 보통 추천 배정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통합학교군이라서 우리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는 중랑구로 밀려날 수도 있고 도봉구는 강북구로 밀려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보통 한 90, 한 4, 5%까지는 학생들이 원하는 1, 2지망을 학교에 대부분 배정을 합니다. 이제 예술체육 중점 과정은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음악은 대원여고, 영신여고, 미술은 성공여고, 체육은 성공고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입학 배정 원칙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한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북부교육청 관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북부교육청 관내에 배정을 받으면은요, 내가 노원구에 살든 도봉구에 살든 관내 학교로 전학이 안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청 관내를 벗어나서 나머지 지역에 먼저 이사를 해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이 돼 있어야 전학이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특히 학생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 나쁜 일에 연루가 돼서 학교 폭력과 연루가 돼서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든지 어든지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장이 어떤 소명서를 써서 관내 전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건 지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등학교에 가서 나쁜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노원구 살고 있는데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다 못 갑니다. 북부 전체 못 가고 동부 전체를 다 못 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서를 12월 7일 날 내서 배정 발표를 2월 초에 했는데 1월쯤에 그해 1월쯤에 원서를 내고 난 이후에 배정 발표 나기 전에 이렇게 도봉구나 노원구에 살다가 혹시나 강동 송파에 이사를 갔다. 이런 학생들은 굳이 해줍니다. 예. 입학 전 배정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 발표를 하고 난 그 이튿날쯤 서울시 교육청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학 전 배정 신청하세요 하고 배너가 뜹니다. 중간에 이사 왔으니 이쪽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현재 이사한 곳으로 학생 배정이 가능하다. 근데 더 특이한 경우는 중학교 때 원서까지 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전체 가시면 나도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 지방은요, 평준화 지역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은 지방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비평준화 지역은 그 학교장이 받아줘야 그 학교에 전학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교육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고등학교가 펼치는 교육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입학하자마자 5월 되면 이제 과목 선택하라고 나오니까 그때 자녀분들과 잘 상의해서 아이들 진로에 맞게 과목을 잘 선택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